예전엔 시장도 혼자 잘 다녔는데 요즘은 계단만 봐도 다리가 떨려요. 김 선생님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여셨을 때 목소리는 작았지만 표정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78살의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림을 하며 아침마다 장을 보고 김치를 담그고 손주가 오면 간식도 준비해주던 부지런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집에서 나가는 일조차 꺼리게 되었다고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사람 많은 데서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쩌나 싶고 자식들한테 전화해 같이 가자 하기도 뭐하고 그냥 안 나가게 돼요. 그 말을 하실 때 김 선생님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릎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속상함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에도 큰 소리 내는 법 없이 조용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단쯤은 가볍게 오르내리셨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발을 디딜 때마다 혹시 미끄러질까, 다리에 힘이 풀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고 결국 발걸음 자체를 멈추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가까운 시장도 못 가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대화도 줄고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가기가 무서워지고 뭔가 할 엄두도 안 나고 자꾸 내가 폐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괜히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김 선생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 수 없다는 느낌 자아입니다.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점점 외출을 줄이게 되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잦아들지 않고 반대로 점점 움직이기가 두려워집니다. 특히 계단이나 경사진 길, 미끄러운 바닥은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릎의 통증은 단지 관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줄이고 자립성을 흔드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 정서적인 우울감과 자신감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저 무릎이 욱신거린다 정도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없는 날이 생기고 갑자기 걷다가 주저앉을 뻔한 날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점점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이제 혼자 못하나 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누군가한테 같이 가자,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식들도 다 바쁘고 내가 자꾸 부탁하면 싫어할까봐 그냥 안 하게 돼요. 입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문제가 단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게 재미였어요. 제철 나물 보고 떡집에 들르고 정육점 아저씨랑 인사 나누고 그런 게 제 하루였는데 이젠 다 멀게만 느껴져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시장 골목을 걸을 수 있도록
그 한 걸음을 되찾아 드려야겠다. 그 길은 당장 통증을 없애는 약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천천히 몸을 다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 아닙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흔한 것일 뿐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그냥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김 선생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일상생활을 흔들기 시작할 때쯤엔 이미 통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노년기에 무릎이 아픈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으로 그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은 점점 닳고 얇아지며 마찰이 심해지고 결국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연골이 닳으면 움직일 때마다 삐걱하는 느낌이 들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묵직함 정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 서 있을 때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움직임이 점점 제한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골다공증, 즉 뼈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뼈는 계속해서 생성과 흡수 과정을 반복하며 유지되는데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흡수 속도는 빨라지면서 점점 밀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골밀도 저하가 가속화되는데 이로 인해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미세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주위의 뼈가 약해지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통증과 불안정감이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좌골신경통,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비롯된 통증입니다.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이 눌리면 실제 무릎이나 다리 전체에 통증이 퍼지게 됩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릎만 아픈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통증이 번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허리까지 아파지더라고요.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서면 종아리까지 욱신거려요. 이처럼 통증의 위치가 바뀌거나 움직일 때 심해지는 경우에는 단순 관절 문제를 넘어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무릎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 윤활막염, 점액난겸, 근육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중 일부는 엑스레이 같은 정밀검사 없이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증이 시작되는 시기와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계단이 무섭다, 오래 서 있으면 당긴다, 밤에 쑤신다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진단에 큰 힌트가 됩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나이면 당연하지 버리라며 통증을 그냥 넘기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통증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무릎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도 무릎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근육 약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에 오래 앉아있는 생활 패턴, 운동 부족, 비타민 D 결핍 등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무릎 통증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뼈, 근육, 신경, 그리고 생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신을 돌보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 김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마음까지 무거워졌어요. 근데 이제 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 미소는 오랜 두려움 끝에 얻은 작은 확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 넘어질까봐 움츠러든 마음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문득 떠오른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진료실에 오셨던 83세의 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늘 꼿꼿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오시던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시고 몇 주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댁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야 가족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허리는 다행히 괜찮았지만 그 이후로 밖에 나가시질 않으세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있어 넘어짐은 그 자체로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큰 충격이 됩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자존감의 상실, 자립성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공포가 함께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다시 넘어질까봐 움직이기를 멈추는 마음입니다. 장 선생님도 처음엔 이제 밖에 나가면 괜히 불편할 것 같고 누구랑 부딪힐까봐 조심스럽다 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엔 혹시 또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까봐 라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집 앞 계단 몇 칸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발이 헛디뎌서 휘청했는데 그 이후로는 혼자 나가는 게 너무 걱정돼요. 사람들 많은 시장은 더더욱 자신이 없어요.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은 통증보다 넘어질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걱정할까봐, 괜한 짐이 될까봐, 혹은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언제나 위험을 봅니다.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약해지고 약해져서 더 쉽게 넘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첫 낙상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넘어질 확률은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넘어짐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활 모두를 위축시키는 사건입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파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나서 혼자 일어나지 못할까봐,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까봐, 그 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가게 될까 봐입니다. 그 마음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요즘은 좀 피곤해서 안 나가라고 하시면 그 말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상담할 때 꼭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화장실이나 부엌에 가실 때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이 꺼져 있거나 통로에 장애물이 있진 않나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넘어졌던 사실을 별일 아니었다고 넘기시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낙상이 어르신 삶의 리듬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에도 저는 먼저 그 두려움을 인정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셨죠? 발이 헛디뎠을 때 그 느낌. 저도 잘 알아요. 몸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 안고 계셨네요. 그 말씀을 드리자 김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내가 괜히 예민한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김 선생님과 작은 변화들을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위험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움직일 때 잡을 손잡이, 야간 조명을 설치했으며 가능한 외출 동선에는 손잡이나 가벼운 지팡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의 자존심과 자립성을 존중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불편한 분들이 가장 조용히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먼저 살펴보고 작은 도움을 자연스럽게 건네주세요. 그것이 돌봄이고 배려입니다. 낙상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의학적인 치료보다 생활의 작은 변화,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 함께 걷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김 선생님처럼 계단이 무서워진 분들도 다시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먼저 듣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괜찮아요, 우리 함께해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무릎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계단이 무서워졌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삶의 방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보다 먼저 회복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증은 약으로도 줄일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직 스스로 다시 해냈다는 경험에서만 생깁니다.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간단한 실천이 오래 가고 가장 깊이 영향을 줍니다. 우선 저는 김 선생님께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10분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동작입니다.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곧게 편 채 5초간 유지, 천천히 내리기. 좌우 각각 10회 반복. 발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은 채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 자세를 만들고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리기. 종아리 근육과 무릎 주변 안정화에 효과적.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반복. 근력과 균형 감각 향상. 벽 짚고 무릎 굽혔다 펴기. 벽을 짚고 가볍게 무릎을 30도 정도만 굽혔다 펴는 동작. 무릎 부담 없이 근육 자극. 이런 운동들은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무릎이 아픈데 더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지만 3일만 지나자 조금씩 걷는 게 덜 무섭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뼈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단백질과 칼슘 섭취를 줄이지만 그럴수록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식단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침, 삶은 계란 1개, 따뜻한 두유. 삶은 고구마 반개 점심. 부드럽게 조리한 생선구이, 미역국, 두부 조림,
현미밥 소량 저녁, 채소죽, 계란찜, 멸치볶음, 바나나 반개 간식, 요거트, 호두 몇 알, 건과일, 비타민D 보충제, 의사 처방에 따라 특히 김 선생님께는 비타민D를 햇볕으로 보충하기 위해 오전 산책을 추천 10시 사이, 햇살이 따뜻한 시간에 창고에 5분간 창가나 마당, 골목을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햇빛 쬐면 기분도 덜 가라앉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첫 햇살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낙상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였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세면대와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 복대 센서 등을 두었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벽이나 침대 옆 프레임을 잡을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보고 이렇게 바꾸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덜 무섭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다는 연결감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과 딸, 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영상 통화를 하며 다음 장보기 목록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 하셨지만 손녀가 할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하고 묻는 날은 식사도 더 잘하시고 걸음도 더 나아졌다는 걸 가족들이 먼저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하루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움직일 이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김 선생님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혼자 시장 갔다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큰 병이 나은 환자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비록 천천히 걷고 중간에 벤치에서 한 번 쉬었지만 오랜만에 시장 냄새를 맡으니까 살 것 같았어요. 배추도 고르고 두부도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장을 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삶으로 한 걸음을 디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그 한 걸음을 다시 내딛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에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고 그 미소에는 오래 잠들어 있던 자존감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걷는다는 건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강한 방식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혼자 시장을 다녀오셨다는 말을 들은 그날, 저는 그분이 마치 처음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 무릎 통증과 두려움, 자신감 상실과 싸워온 시간이 만들어낸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지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강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기도 어렵고 무거운 짐도 쉽게 들지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를 탈 때도 조심스러워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게 되는 건 자신감입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가둡니다.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고 일상을 최소화하면서 점점 좁아지는 삶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걷는 게 느려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시 선생님의 삶을 넓혀줄 거예요. 저는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다시 살려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지만 지금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손자의 결혼식에도 참석 못할까 걱정하셨지만 운동과 식사 관리를 통해 무사히 손을 잡고 입장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걷는다는 건 단지 다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주체성의 선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멈췄던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서 움츠러들었던 사람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고, 그걸 함께 지켜보는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통증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보고, 죽 대신 밥을 한 숟갈 더 먹어보고,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며 메뉴를 고르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회복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씨앗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걷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싫으시더라도 너무 오래 멈춰있지 마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창문 옆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거나 부엌까지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활력이 되고 모레의 자신감이 되며 결국 다음 주엔 시장까지도 가볼까라는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시죠 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아빠, 아직도 잘 걸으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걸어요. 그렇게 한 걸음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님이 다시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몸이 내게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다시 움직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다는 건 그 주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계단이 무서워졌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다시 당신의 삶을 넓혀줄 것입니다. 저 박은조는 언제나 그 걸음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